마취 자체로 잠이 안 깨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토요세지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시고 치료를 하실 때 많이들 물어보세요. 수술을 전신 마취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하반신 마취 한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척추 마취를 허리 수술을 할 때 하반신 마취로 수술이 분명히 가능한데 많은 병원들에서 전신 마취로 허리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전신 마취가 아닌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면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저의 부족한 지식으로는 여기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마취과 선생님입니다.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폐 같은 것들이 좀 안 좋은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전신 마취에 적응증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꼭 척추 마취가 전신 마취가 꼭 좋다가 아니라 하반신 마취가 유리한 경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하반신 마취로 하는 척추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실은 이 방송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병원에서 하반신 마취로 고령의 환자분들을 치료하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죠? 너무 강요하나? 아무튼 잘 고려해서. 네, 잘 고려해서 무조건 선은 아니지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술 안 하면 제일 좋은 게 맞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너무 과도한 그냥 약간 폭문에 가까운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내가 마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취라는 것도 현대의학 발전에서 환자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활용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어떤 인식을 갖는 것들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힘들게 저랑 같이 일하고 계시는 미인을 모셨습니다. 김윤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김민아 선생님은 저랑 같이 세길병원에서 저랑 같이 허리 환자들 양방 내시고 척추 치료 같이 하시는 돈 많이 주고 계시고요. 슬라이드로 이제 좀 진행을 할게요. 제가 본인 소개는 자기가 직접 하시기를 매우 쑥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은, 카대에 나오셨고요. 카톨릭 대학교 나오셨고, 서울 성모에서 트레이닝을 하셨고, 그리고, 특이하게, 지금은 마취를 주로 하고 계시지만, 통증센터에서, 전임의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마취를 하고 계시지만, 통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증 치료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이시고요. 여러분 오늘 강의하신 거 들으시면 매우 명석하시고, 매우 총명하신 분이시라고 제가 본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총명하신 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준 적이 있나요? 없나 봅니다. 사주셨습니다. 예. 네네. 소고기.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제가 윤아 선생님이 연세 아주 젊으시지만 나이가 드는 거에 우리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윤아 선생님 몸이 좀 약하세요. 그래서 고기 많이 먹고 운동하라고 제가 비욘드에서 영상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단백질 먹어야죠. 단백질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잘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은 제가 마취에 대해서 김연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환자분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어떤 마취에 대한 두려움,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술한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볼 일이 많으시는 마취과 선생님한테 이걸 물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김연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취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선생님? 네. 예. 마취가 또 이제 약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종류가 많아지긴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전신 마취, 또 부위 마취, 그다음에 국소 마취 이렇게 있는데요. 전신 마취는 온 몸을 다 마취하는
진료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위 마취는 내가 수술을 받는 부위, 예를 들어 다리면 하반신 마취, 뭐 저희 척추 수술도 하반신 마취로만 할 수 있고요. 팔 수술 같은 경우 팔 신경만 마취하는 그런 부위 마취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소 마취는 정말 말초신경에 그 딱 수술 부위만 마취제를 줘서 마취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원장님 제가 그림 보니까요. 저기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이랑 두 번째 차이는 안 칠해진 데가 머리밖에 없네요. 네. 그럼 머리가 칠해지면 전신 마취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네, 맞습니다. 머리가 칠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머리가 칠해진다는 거는 일단 의식이 없게 되는 거고 또 기억도 같이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시경 하실 때 사실 그 하시는 수면 마취가 사실은 전신 마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분류하면 전신 마취에 해당하지만 맞아요. 내시경 할 때 하는 수면 마취는 그러니까 분류상에 그렇지 실은 자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냥 분류상으로는 전신 마취에 속하죠. 분류상으로는 전신 마취에 서는데 분류상으로는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전신 마취인가요? 가까운 건가요? 약간 그 주무시다 계시는 건데. 그냥 그러니까 분류상으로는 전신 마취로 그 수면 마취라는 게 전신 마취로 분류가 되지만 그건 분류상의 문제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신 마취는 그거랑 좀 뭐가 다르지 않나요, 선생님? 네, 맞아요. 네. 저희가 흔하게 전신 마취라고 하는 건 그 수면 마취를 보통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예, 예. 그래서 전신 마취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기도까지의 기관을 삽관을 해서 숨을 쉬게 하는 거를 전신 마취라고 보통 이제 저희가 말을 하는데요. 그거는 자가 호흡까지 완전히 없애고 기도까지 삽관을 해서 이제 바깥에 기계로 숨을 쉬게 하는 그거를 이제 보통 전신 마취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신 마취는 두 가지,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하나 특징이 근위환제를 또 같이 쓰지 않나요? 네, 선생님? 그래서 근위환제를 쓰면서 자가 호흡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위환제와 기계를 이용한 호흡이 전신 마취, 일반적인 전신 마취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 뭐 수면 마취는 그냥 수면 마취라고 따로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오해가 적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마취과 학상 분류에서는 전신 마취에 들어가지만 그걸 따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발 호흡이 다 살아있고 근위환제를 안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면 마취는 그냥 전신 분류상으로는 전신 마취지만 머리가 칠해져 있으니까 분류상으로는 전신 마취지만 그냥 좀 약을 이용해서 깊게 주무신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부위 마취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보통 보면은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어깨 수술하는데 어깨 수술 팔만 마취하고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쵸. 네, 하죠. 그래서 네, 어디까지요? 어깨 수술도 하실 수 있고 척 수술도 하실 수 있고. 아, 저는 그렇게 해본 적 옛날에 제가 그 어깨 수술할 때 어깨 인공관절을 팔만 마취하고도 가능하더라고요. 네네, 할 수 예, 있죠. 보통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사지 수술은 연세가 높으신 고령이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언제나 꼭 저희 병원에 치료 안 하시더라도 부위 마취가 가능한지 한번 상의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기계를 이용한 그러니까 자발호흡을 억제하고 호흡을 하게 하고 근이완제를 쓰는 것 자체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몸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게 가능하면 적은 조작을 가고 치료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이거는 언제나 주치의 선생님과 환자분 상태와 마취과 선생님 세 명이 어떤 의미에서 의견 일치를 봐야 저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부위 마취가 되게 어렵지 않나요? 전 부위 마취가 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신 마취보다. 맞나요? 그러니까 조금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네, 그쵸? 네,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마취가 되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때 제가 김윤아 선생님이, 윤아 선생님이 그 이력에 보면 통증학과 수련하셨다고 실제로 같이 수술을 해보면은, 스킬이 되게 뛰어나세요. 무슨 뜻이냐면 마취과 선생님의 스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이 바늘 끝을 정확하게 느끼고 약이 정확하게 들어간지 안 들어갔는지 그리고 해부학적인 구조를 뼈와 촉지를 통해서 해부학적 구조가 어떻게 됐을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요. 전신 마취만 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병원은 전신 마취만 하는 병원이 있고 어떤 병원은 전신 마취는 안 하는 병원이 없어요, 실은. 마취 어떻게 보면은, 꼭 쉽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기본적인 과정인 거고요. 기본적인 과정이고, 부위 마취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활발하게 하는 기관이 있고,
아닌 기관이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치료받으실 때 기관들의 성향도 좀 파악을 해서 치료받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몸의 부담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 팔 마취하는 게 어려우세요? 하반신 마취하는 게 어려우세요? 부위 마취는 게 뭐가 제일 부담이 되세요? 팔이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팔만 마취하는 거예요? 네, 네. 요새는 뭐 여기 액시 위쪽에서 인터스칼렌으로 인터스칼렌도 할 수 있고 수프라 클라비큘러도 할 수 있고 악실라리도 할 수 있고 예. 이제 팔의 부위에 따라서 예. 상완 신경총에서도 여러 부위로 이제 나눠서 필요한 부분에 이제 마취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상지 수술을 할 때도 범위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건데, 이 각각의 치료 위치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수련과 경험이 쌓여야지 그걸 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은요, 허리 통증 주사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다 주사 잘 놓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허리에 통증 주사할 때도 주사하기 잘 안 들어가고 증상 호전이 적은 걸 여러분들 병원 많이 가면 느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취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똑같은 과정입니다. 정확하게 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부학적 변이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 가끔 저한테 그러세요. 2번 찔렀다고 저한테 막 아프다고 막 그러면은 그건 당연한 거라고. 안 보이고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를 바늘로 끝으로 의사가 경험이나 촉지로 찾아서 찌르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원샷에 원킬로 마취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타율이 18타자는 없습니다. 9할 타자는 있지만 18타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위 마취를 할 때 자세를 잘 취해 주시고 한 번 실패하더라도 너무 선생님한테 화내지 않으셨으면,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환자분 몸에 부담을, 전신 마취는 누구나 전신 마취는 할 수 있습니다. 전신만 할 수 있는데 환자분 몸에 조금 더 무리를 적게 가기 위한 방법이고, 이게 부위 마취하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마취가 좀 덜 돼서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많으시죠. 있죠. 이게 부위 마취는 전신 마취처럼 의식을 줄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아요. 약간 마취가 좀 덜 돼서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수술하는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피부 쪽이 가장 예민합니다. 오히려 피부 절개할 때나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안으로 들어가면 통증이 별로 없고 약간의 진통제나 약간의 수면 유도로 안정적으로 대부분의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취가 안 됐는데 내 생사람 잡을까 봐 환자들이 되게 놀래하세요. 결코 생사람을 잡지 않습니다. 생사람 잡으면 수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나 초기에는 조금 갈 수가 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들이 보통은 견디기 훨씬 좋으세요. 그러니까 부위 마취가 훨씬 더 잘 이용이 돼요. 왜냐하면 안 땡기잖아요. 피부를 땡기는 게 원래 상처가 나 있는 것도 아프지만 상처를 비틀 때 아프잖아요. 절개는 상처를 내는 거고요. 내시경은 상처 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조직들을 만지는 거에 좀 더 가까운데, 열어서 하는 수술은 봐야 되잖아요. 땡기거든요. 땡기면 상처를 꼬집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훨씬 더 크세요. 수술 중에도 통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증이 적은 치료, 내시경 치료를 할 때 보통 부위 마취가 훨씬 더 통용되기가 쉽습니다. 또 물론 하반신 마취로 열어서 척추 유압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열어서 감압하시는 분도 계세요. 상대적으로 내시경을 할 때 하반신 마취를 이용해서 치료하신 선생님이 근데 열어서 하시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통증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개를 하고 당기면 통증이고요. 수술 중엔 통증이고 수술 후에는 근육의 손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손상이 적은 치료에서 부위 마취로 수술 진행하시는 게 맞죠, 선생님? 네, 저희 잘하고 있죠. 네네네. 다음 다음 슬라이드 주시겠어요? 네. 전신 마취가 기억이 안 나고 식사실 근육, 저게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네. 전신 마취는 이제 4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이제 환자분께서 통증을 모르셔야 되고, 또 수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의식도 없이 이제 잘 주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육도 온몸이 다 이완이 돼서 수술자가 수술하기 편하게 그렇게 근육 이완이 돼야 되고, 또 근육 이완과 다르게 이제 반사도 차단이 되는 상태. 이것이 다 된 상태를 이제 전신 마취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저렇게 하면은
전신 마취하면 머리 나빠진다고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 환자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선생님? 왜냐하면 제가 그런 뭐 논문이 있지도 않지만 네. 제가 이제 저희 어린 아이들을 되게 많이 그 마취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예. 3개월마다 아이들을 마취를 했어야 됐는데 1등하는 1등하고 네, 좀 힘들어하는 애는 힘들어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마취과 쪽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취를 자주 한다고 머리가 나빠지진 않는다. 네, 안 예. 저는 오히려 환자분들은 솔직하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요. 마취를 하면 수술 자체가 노화를 촉진합니다. 수술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제가 열어서 하는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이 덜 늙습니다. 보통은 보다 큰 수술을 하고 보다 통증이 크고 보다 마취를 조금 더 크게 범위를 넓게 하면 할수록 환자분들이 몸이 힘들어하고 노쇠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노화가 되는 게, 몸이 힘들어지는 게 결국 연세 드신 분들 노화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저는 마취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큰 수술을 한 경우에 수술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몸이 늙으면서 여러 가지 기억력이라든지 그런 자기 컨트롤 능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내시경으로 치료하고 하반신 마취로 대부분 치료를 하지만 전신 마취를 한 적 아직 한 번도 없죠? 한 번 있었나? 한 번. 한 번 네, 있었군요. 환자분 너무 원하셔서 그때.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반신 마취를 연세가 많이 드시면 하반신 마취만 가지고도 노쇠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스트레스가 돼서 가장 작은 방식으로 가장 작게 하는데 그거 자체도 몸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작은 마취, 좀 더 부위 마취, 가능하면 국소 마취, 좀 더 작은 마취로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는 게 몸의 부담을 줄여서 수술이 몸에 주는 노화를 촉진하는 요소를 저는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취는 어디까지나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하는 과이고, 수술할 때 필요한 그 외에는 최소한으로 마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과하게 줘봤자 환자분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술을 위한 마취이기 때문에 저는 원장님과 너무 동의하는 바예요. 근데 네. 좀 그때 그런 건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또 병원도 뭐 대학병원도 그렇고 일반 병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위 마취라는 거는 뭐 형태가 아주 어려우시거나, 제가 허리 수술하기 때문에 변형이 정말 심한 분들이 치료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윤나 선생님 마취할 때도 매번 똑같지가 않습니다. 척추가 다 틀려 있고 휘어 있고 어떤 분들은 수술이 돼 있고 다 다른데 그거에 개별적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일정하거든요. 그냥 약을 주고 하고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기 때문에 수술 시간에 대한 통제나 관리가 쉽다는 면은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수술 기다릴 때 왜 갑자기 수술이 예정보다 길어지면 왜 길어지느냐 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러니까 부위 마취를 선택하면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의 좀 변화라든지 여러 번 찌를 가능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제가 의사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더 친화적인 방법입니다. 전신 마취보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선생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그게 더 환자 친화적인 접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신 마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어가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이 굉장히 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환자분에게 그 전신 마취가 편하실 수도 있는 게, 그냥 수술방에 들어가서 눕자마자 바로 자고 깨면 모든 게 끝나 있어서 그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고연령보다는 좀 젊으신 분들은 그것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수술방에서의 안 좋은 경험을 안 하실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먼저 장점을 좀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수술 시간이 길어져도 이제 부위 마취 같은 경우는 마취가 깨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 같은 경우는 흡입 마취를 계속 하면서 그 마취 시간이 유지가 길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마취과 의사로서의 입장도 보면은 이제 환자분이 확실히 기도가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신 마취 기계, 뭐 호흡해주는 그 기계로 기도가 확실히 확보가 돼 있고 환자분이 안전하게 숨을 쉬어서 산소가 안전하게 공급돼 있다는 그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전신 마취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을 좀 짚어보자면 이제 앞에서도 좀 몇 가지 나왔는데 온 몸에 더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네. 전신 마취가 머리에 이 뇌로부터 이 모든 시그널이 다 이제 마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온 장기에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근육이완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전신 마취라는 약제 자체는 전신에 장기에 모든 영향이 가게 됐기 때문에 회복이 좀 그만큼 늦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신 마취는 그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재워드리는 거, 그다음에 기도 확보하는 거, 요런 과정, 또 반대로 깨우는 과정, 요런 과정에서, 환자분한테,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기도 삽관을 하고 나서의 그런 호흡 관리할 때도 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위마취보다는, 그 의사가 또 개입되는 부분도 많고 더 침습적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좀 더 높죠. 네. 그리고 수술 후에도 그래서 토하거나 어지럽거나 목 많이 아프시죠? 기도 삽관 하셔가지고 네, 그런 합병증들이 또 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전신 마취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약의 양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계속해서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부위 마취로 수술을 하면은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뭐 재우지 않는 경우라면은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약이 추가로 더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나요, 선생님? 실제로 수술이 길어지면 다시 마취해야 될 경우도 있죠. 하지만 있기는 예. 그렇게까지 길게 안 하시니까. 보통 그거는 그러니까 네. 수술이 그러니까 서전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뭐냐면요. 작은 수술할 땐 부위 마취를 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시간이 짧을 때는 시간.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도즈 디펜더 그러니까 시간에 비례해서 양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반신 부위 마취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마취에 의한 어떤 그 합병증이라고 볼게요. 합병증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 양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예측이 가능하고 조금 더 다루기가 쉬운 합병증들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시간이 길어져도 저는 아직까지는 수술 시간이 길어져서 다시 주사 놓고 수술해 본 적 없거든요. 제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는 그래 본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위 마취가 전신 마취가 시간이 길어지면 들어가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한테 드리는 말씀 이런 말씀 드려요. 일반적으로는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더 큰 수술이라고 보는 건 전신 마취에 조금 더 맞는 말이고요. 부위 마취에서는 수술 시간이 길어진다고 어차피 부위 마취 한 번 더 하지 않는 이상 수술이 더 크고 큰 수술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몸에 무리가 간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저는 부위 마취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팔을 마취했을 경우는 이게 굉장히 8시간 정도 가기 때문에 아마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하반신 같은 경우 이제 경막 외 마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카테터를 꼽았다 하면은 수술이 뭐 예를 들어 무릎 수술이다 하면은 길어지면은 조금 약을 추가하지만 그거는 말씀하신 전신 마취처럼 약이 막 계속해서 쌓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취가 풀려서 다시 조금씩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다를 수 있어요. 네네. 지금 제가 그 채팅창에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네. 듀엣 채널 모음님이시면 마취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잠이 안 깨는 경우가 있나요? 안 깨는 경우는 마취 네. 때문이 아니라 예.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뭐 기도 삽관할 때
혈압이 너무 올라서 뇌출혈이 있어서 못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수술했을 때 뭐 뇌경색이 겹치셨다든지 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마취 자체로 안 깨는 게 아니라 여기는 힘들죠. 다른 장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취한 이후에 그게 같이 생기면은 환자분 상태가 나빠지실 수 있지만 마취 자체로 잠이 안 깨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여기는 힘들죠. 그쵸? 마취과 의사가 상주해 있는 상태에서 그게 네, 없을 때는 뭐 약을 과도하게 줘서 뭐 숨을 못 쉬어서 못 계실 수도 있겠지만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해 있는데 그런 일이 있기는 결국 힘들죠.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서 안 깨는 거지 마취약 때문에 안 깨는 건 아니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마취약 자체의 안정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 자체로 못 깨거나 약을 중단했을 때 못 깰 가능성은 거의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마취로 그런 마취 자체로 못 깰 가능성은 집에 가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저는 훨씬 더 작다고 생각합니다. 마취약 자체 때문에 못 깰 가능성은. 근데 마취를 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자극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전신 상태가 나빠져서 안 깰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마취약 자체의 부작용으로 마취해서 안 깰 가능성은 저는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내가 잘못된 확률보다 매우 낮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마취약이 전 세계에서 마취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마취사고는 아주 큰일이기 때문에 다 보고가 돼서 의사들 내부에 다 교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취약 자체의 안정성을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수술해야지 출혈이 적고 수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줄어드는 겁니다. 전 맞죠? 그것도? 네, 너무 중요하죠, 집도. 예. 네. 그래요. 다음 볼게요. 저 잘하는 거 맞죠? 네. 제가 너무 강요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부위 마취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부위 마취는 이제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그 부위, 뭐 팔이든 다리든 그 부위의 무통, 근육이완이 이제 발생하는 진료 행위고요. 하반신 마취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하반신 마취를 제가 적었는데요. 두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척수 마취 혹은 경막 외 마취. 좀 말이 어렵나요? 이게 어디다 약을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척수 마취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유는 경막외 마취는 조금 더 바늘이 굵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아픈 거 싫어서 척수 마취 가는 바늘로 여기 팔에 맞고 오시는 것보다 더 가늘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되도록 한 번에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경막에는 조금 바늘이 굵고 해서 좀 피하고 있지만 뭐 두 개 다 좋은 마취 방법이에요. 하반신 마취 방법이에요. 네.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허리 쪽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국 수술을 끝나고 났을 때 환자분이 통증을 느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수술을 끝나거나 수술이 깼을 때, 수술이 딱 끝났을 때 환자 잠을 깼을 때 다리의 통증이 전 안 느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근데 전신 마취를 하면은 그 부위 마취가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취를 깨는 순간 다리나 그쪽에 신경의 자극되는 것 때문에 오는 통증을 바로 느낍니다. 바로 느끼기 때문에 환자분이 통증을 크게 느끼시고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물론 전신 마취라면 모터가 환자가 발이 움직여지는지 감각이 어떤지 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데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허리 수술하고 나서 그러니까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매우 적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특별히 바로 안다고 해서 특별히 뭐 대처가 달라지는 경우는 더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걸 알아서 어디에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그걸 바로 체크를 하는 건데, 물론 스콜리오시스나 변형이 심한 척추 교정 수술에는 웨이크업 테스트라고 해서 수술하다가 환자를 끼워서 이만큼 당겨도 신경이 괜찮은지를 환자 모터 센서를 체크하면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걸 빨리 안다고 해서 뭐 대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일반적으로 하반신 마취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으시는 게 수술 직후에 통증도 적게 느끼시고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치료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환자분들 오실 때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넣어본 슬라이드인데요. 두 가지 자세로 저희 마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뼈랑 뼈 사이에다가 주사를 놔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이렇게 동그랗게 새우처럼 뭐 이렇게 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서 제가 사진을 띄웠습니다. 어떨 때는 앉혀서 하고 어떨 때는 누워서 하시죠? 예, 환자들이 보통 누워서 오시기 때문에 저는 누워서 먼저 시도하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잘 이제 너무 체중이 많이 나서 태우가 잘 안 되시면은 그 체중으로 굽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앉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세워서 하면 좀 더 잘 만져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아니면 이렇게 앞에 선생님들이 배를 이렇게 눌러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네. 쓱 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우아한 척하지만 저희도 육천 노동자에 가깝습니다. 저게 보시는 것처럼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머리랑 다리를 확 누르고 있잖아요. 저렇게 누가 잘 잡아줘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그 자세 유지가 잘 안 되시거나 잡아주는 게 적절하지 않으시면은 저기 척추 뼈 사이 공간으로 결국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게 잘 안 되면은 왼쪽 그림 같이 앉아 있으시면은 자기 팔의 무게랑 머리로 무게로 누르게 되기 때문에 저게 동그란 모양이 더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자세를 잘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누워서 치료를 하고 자세 잡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런 식으로 앉혀서 자기 체중으로 자기 몸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마취를 하게 된다, 진행하게 된다. 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예. 네. 네. 부위 마취 뭐 장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뚱뚱하신 분들이 기도도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 습관이 매우 어려울 경우가 많고, 아니면 턱이 되게 작으신 분들은 또 굉장히 기도, 습관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미 근이환제를 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가 호흡이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마취과 의사한테 핸들링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장점입니다. 부위 마취를 하는 거는 환자분도 마취과 의사에게도 아주 장점이 되는 마취 방법이에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저희 나라 결핵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도 많으시고요. 또 요즘 미세먼지도 많아서 천식도 발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폐기능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가호흡을 없애지 않을 거고, 기도 확보해서 그렇게 기계 호흡을 하게 되면 무기폐라고 이제 끝까지 저희가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중력으로 이렇게 끝까지 폐포 끝까지 폈다 접었다 하면서 숨을 쉬는데 근육 이완제를 주고 자가 호흡이 없는데 위에서 이렇게 양압으로 줄 때는 거기까지 다 폐포가 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폐포가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어요. 그래서 무기폐라고 해서 나중에 전신마취하고 열나는 이유가 제일 많이 흔한 게 이제 거기서 폐렴이 돼서 열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합병증인데, 그게 생길 염려가 없는 거죠. 이제, 부위 마취만 했을 경우는 자기 호흡으로 끝까지 폐포를 다 펴서 숨을 쉬시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 생길 확률이 확 없고요. 말씀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약이 많이 이제 전신마취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간 기능, 신기능이 좀 안 좋으셔도 간단하게 그 척수 마취제 하나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 없이 수술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부위 마취만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뇌가 자고 있지 않잖아요. 지지 표시가 전신 마취처럼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환자분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환자분은 불편하신 거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 모를 뇌질환, 뇌졸중이 생기거나 그럴 때 저희가 환자분의 상태를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처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수술 후 통증 관리가 이제 저희 마취과가 하는 일 중 하나인데, 수술 끝나자마자가 생기는 그 초기 통증, 이니셜 페인을 확 이제 부위 마취로 잡아주게 되면은 그 후에 수술 후 통증이 한번 확 죽었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니셜 페인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무통도 많이 하시죠. 근데
무통을 하셔도 그럼 뭐가 다르냐? 무통을 이제 보통은 혈관 내로 많이 하시고 이제 수술방 나가시는데 거기에는 마약성 진통제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요즘 이제 새로 나온 진통제가 있어서 마약을 많이 줄이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 후 통증은 워낙 세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합병증이 또 있어요. 뭐 오심구토, 그다음에 장운동 안 되시는 거. 그래서 부위 마취를 해서 그런 초기 통증을 확 줄여드리는 게 환자분의 그런 고통을 줄여드리기 때문에 또 회복이 더 빨라지시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 마취에 비해서 모든 이제 장기가 다 마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이 받는 스트레스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금식을 수술 후에도 시켜드리는 게 이유가 다르거든요. 좀 전신 마취 후에 금식하는 거랑 부위 마취 후에 금식하는 거랑 공통된 거는 이제 토하셔서 그게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이 될까봐 수술 후에도 저희가 금식 시간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데 전신 마취 하시게 되면 굉장히 그 위가 위험 상태예요. 온몸에 이제 그 스트레스 호르몬 뭐 코티졸 나와서 위도 굉장히 위험 상태이기 때문에 물부터 드시고 미음 드시고 죽 드시고 그 다음에 레귤러 다이어트 음식 네. 이렇게 드셔야 되는 이유가 온몸이 아무튼 스트레스예요. 전신 마취. 그리고 네, 그래서 회복이 더 빠르고 비용은 네, 뭐 들어가는 약재도 적고 어쨌든 그래서 기구도 적고 뭐 기계 사용되는 것도 적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좀 걱정이 되스럽긴 한데 네. 제가 경험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부위 마취를 하고 컨디션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아예 재우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간혹 폐가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 전신 마취에 부적응증이라는 속여서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아예 하반신 마취만 하고 그러니까 상태 모니터링을 그러니까 상태 모니터링해서 하기 위해서 환자를 안 재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심장이 아주 불안정,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아주 불안정하시면은 전신 마취를 하거나 하면은 끝나고 나서 피 검사나 그런 것들을 랩을 해서 EKG를 물론 심전도를 모니터링 하지만 심장 효소 해당하는 효소를 마커를 확인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게 완전히 깨어 계신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가장 예민한 게 사람이 느끼는 통증이거든요. 원래 심장마비, 협심증은 먼저 통증이 있다가 마비가 오지 통증 하나도 없이 마비만 딱 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심장, 그리고 머리에 뭐 혈관성 질환, 모야모야 같은 되게 불안정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언제 환자 상태가 바뀐다면 수술을 또 하다 말아야 되거든요. 환자 머리의 문제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환자를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환자 의사소통을 하면서 수술한다는 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뭐 신경외과나 그런 쪽에서 머리 수술할 때도 그런 식으로 뭐 뇌 어느 콜텍스를 어디를 건드렸을 때 어떤 반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를 깨워서 수술하기도 하는 기법을 쓰기도 하는데 몸 건강에 안 좋으시고 특정이 좀 불안정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환자를 부위 마취라고 수면 마취까지 안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별로 그게 환자분들이 이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시긴 한데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면은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선생님? 네네. 근데 뒤에도 제가 아마 준비한 것 같은데 근데 수면을 보통 환자분들이 많이 원하세요. 그럼요. 네, 환자분들이 많이 원하시고 기억이 안 네. 그래서 수면은 저희는 안 하면 사실 저희 제일 편하죠. 네. 환자분들이 바로바로 뭐 불편한 거 호소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불안할 이유가 없고 되게 좋은데 환자분들이 항상 재워달라고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 선생님께서 되게 마음씨가 고우세요. 저는 환자분들이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으시면 저는 잘 모르니까 마취과 선생님보다 전신적인 상태에서 저는 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원래는 얼마 전에 조금만 불안하면 저는 그냥 다 안 재우고 했거든요. 환자분한테 움직이지 마시라고 하면서 어머니 움직이시면 안 돼요. 움직이면 수술 못 해요. 이걸 조금 더 거친 버전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윤한 선생님 워낙 잘 재워주시니까 요새는 그냥 윤한 선생님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게 또 다른 옵션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신 마취를 하고 이걸 꼭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상당한 리스크가 맞습니다. 상당한 리스크가 특정하신 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상당한 리스크라는 것 아니고요. 부위 마취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선생님? 그래서 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아까 예. 잠깐 말씀하셨지만 환자분의 그 척추가 워낙 안 좋은 분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뼈 사이에 25 게이지 넣어서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까지 들어가야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 이제 휙휙휙 해서 휙 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잘 해야 되고, 약 드리는 것도 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 용량도 환자분마다 제가 다르게 씁니다. 제가 고려하는 게 환자분 연령, 이제 남녀, 성별, 키 몸무게, 환자분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병력, 그리고 수술력 받으신 거,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 현재 드시고 계시는 약, 예전에 마취 경험 어떠셨는지, 뭐 이런 거 제가 다 고려하고 그다음에 또 수술에 대한 거, 어떤 수술인지, 얼마나 걸리는지, 집도인은 누구신지 이런 거를 제가 다 고려해가지고 용량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하고 경험이 좀 필요하고요. 실패율이 있습니다. 실패율이 있어서 왜냐면 그 정말 바늘이 그 굉장히 얇은 막 사이에 딱 걸쳐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물론 있지만 약 주다가 잠깐만 새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가 계속 그래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환자분도 협조 잘 해주시고 저도 이제 잘 스테이블하게 해야지 이제 이게 성공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위 마취의 단점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늘을 사용하니까 저는 좀 경막 외보다는 척수 마취를 좀 해서 빨리 그냥 해드리는 편이고요. 이제 좀 따끔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신경 손상 가능성은 제가 아까 팔 마취가 더 신경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신경 손상 가능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환자분이 깨 계시면 저랑 의사소통하시면서 뭐 찌릿해요, 뭐 아파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예, 가능성만 있다는 거 하시면 거의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시간이 얼마 안 남.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리면은요. 보통 환자분들이 주사 맞을 때 신경 손상 가능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선생님이랑 또 통증 전공하셨으니까 선생님이랑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보통 바늘로 찌르는 거, 그 정도 가는 바늘로 찔러서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나요? 찌르는 행위만으로. 니들 인절이는 근데 저희가 그 또 척수 마취가 이제 L1에서 네, 부터는 이렇게 총이잖아요. 그리고 플루이드 안에서 얘네가 이렇게 이렇게 두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때 한 번에 푹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푹 들어가지 않고 1mm씩 1mm씩 거기가 저희가 이제 인대 갔다 그러면 이렇게 네. 1mm씩 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렇게 슈슈슈 밀어요. 그래서 정말 이 니들이 그 너브를 찌르는 그런 니들 인절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말씀드리면 대부분 천천히 밀어넣으면 그게 한 군데 고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리고 루트 블럭이나 보통 뭐 브라키오스 블러스, 그러니까 팔 쪽이나 허리 주사 치료할 때도 보통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드럽게 넣은 상태에서 약간의 니들을 좀 돌리거나 했을 때 환자의 반응을 봐서 신경 안에 직접, 그러니까 블럭하는 거 기준으로 척추 마취 신경 안에 직접 주사가 많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신경에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여서 그게 환자분들한테 어떤 데미지가 될 정도로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스킬이 충분하신 분들한테 허리에 대해서 주사 치료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맞죠, 선생님? 네. 선생님. 100% 0%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환자분들한테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무슨 뜻이 뭔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가다 교통사고로 집에 가다 우린 죽을 수 있어요. 서울 시내에 맨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전체적인 퍼센트 비율에 맞춰서 그런 경우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돼야지,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퍼센트를 모르니까, 실질적인 빈도를 모르니까 과도하게 겁을 먹는 건 또 다른 사악한 결과를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드문 일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요새는 마스크로 마취도 하나요, 선생님? 네, 저희 이제 수면 마취도 하고 있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자세가 이제 불편하시고, 불안하시고, 그래서 수면 마취를 이제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가 호흡을 살린 상태에서 잠만 재워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 약제가 있어요. 약제는 두 가지 약제가 있어요. 흡입 마취제, 그 다음에 정맥 마취제. 흡입 마취제는 이제 기도로 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손으로 대고 있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점매서, 두 번째 옆에 점매서 이렇게 유지하면, 이제 글로 마취제가 들어가서, 이제 마취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하면서 마취가 되는 거고, 옆에 거는 이제 좀 더 식도를 막고 기도로 잘 마취제가 들어가게, 환자분 또 숨도 잘 쉬시게 그렇게 하는 장치예요. 근데 요건 조금 목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마스크는 근데 저희는 지금 엎드려서 하기 때문에 요거 하기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흡입 마취보다는 다음 넘겨주시면 정맥 마취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프로포폴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흡입 마취제보다는 오심 구토가 적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도 좀 더 유쾌하게 깨실 수 있고, 이게 꽃밭에 계셨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뭐 기도 그 장치 LMA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뭐 통증도 없고, 그냥 심플 마스크 쓰시고 그냥 누워 계시면 이제 돼요. 보통 그러니까 저희 흔히 말하는 우유 주사라고 불리는 거죠. 예, 그냥 그걸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래 우유 주사를 그런 식으로 뭐 그런 효과로 쓰는 거는 잘못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을 위해서 쓰기 위한 건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위험하면은 쓰기가 좀 더 힘들겠죠.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는 저런 약으로 재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네, 저희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마취 방법은 부위 마취 해드려서 통증을 없애드리고, 이제 주무시게 해드려서 뭐 불안함이나 불편한 감각들도 못 느끼게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 가지씩만 했을 때보다 같이 하면 좀 더 약을 소량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직해서 효과는 좋고 또 마취는 빨리 깨고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 부위 마취랑 수면 마취를 같이 이용하시는 방법을 주로 쓰고 있다. 제가 이 실제 사례는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76세 여자분죠. 이분도 그러니까 부위 마취랑 수면 마취를 같이 하신 거죠? 네. 네, 그 실질적으로 마취가 어려운 게요. 이분은 아주 특이한 경우였어요. 요추 전체 협착이 있으신 분이셨고요. 이게 요추 1, 2번에 수술 전에 이렇게 좁아져 있었고요. 2, 3번도 이렇게 좁아져 있고요. 3, 4번도 이렇게 좁아져 있고, 4, 5번도 이렇게 좁아져 있고, 5번 천출부 이렇게 좁아져 있고, 그러니까 요추 전체가 이렇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마취를 하려면 여기 중에 한 군데를 찔러야 되거든요. 이 바늘을 찔러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신경이 어디인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약을 여기 좁아진 거 안에 여기에 마취를 한다면 요 안에 넣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가 아니라 3, 4번에서 한다면 요 안에 넣어야 되는 거고요. 2, 3번에 한다면 요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넓이 자체가 실은 요거 한 3mm? 3mm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는 입구랑 그게 직선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걸 찌를 수 있는 스윗 포인트는 아주 좁은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취를 하는 게 윤아 선생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분을 저렇게 여기 감압을 했고요. 2, 3번도 이런 식으로 감압을 했고요. 넓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안에 까맣던 게 이렇게 넓어진 거거든요. 3, 4번, 4, 5번 여기 직선으로 있던 게 이렇게 넓어진 거고요. 5번 천추 1번 이 정도로 넓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압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제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제가 한 시간만 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마취과 선생님이랑 의사랑 이렇게 신뢰 관계가 있고 서로 잘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전 금식이나 검사는 언제나 제가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와 똑같이 준비를 하는 게 혹시 언제나 하반신 마취를 실패했을 때 전신 마취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러니까 준비는 똑같이 안전을 위한 행동이니까 똑같이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윤아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 어쩔 수 없이 마취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마취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마취과 의사는 항상 환자분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환자분께서 편하게 마취 잘 돼서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마취과 전문의에게 맡기시고 수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씨 감사합니다.